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이안은 낡은 신문지를 덮고 웅크렸던 공원 벤치에서 부스스 눈을 떴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은 밤새 맺힌 이슬과 희미한 먼지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렁그렁한 눈망울은 새벽별처럼 맑았다. 배고픔은 익숙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지만 이안은 언제나처럼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의 작은 배낭에는 어젯밤 늦게 문을 닫은 빵집 뒤에서 얻은 딱딱하지만 아직 먹을 만한 빵 조각과 반쯤 남은 물병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이안은 늘 같은 자리로 향했다. 공원 한가운데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놓인 낡은 벤치였다. 그곳은 그에게 잠시나마 세상의 소란을 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비밀 장소와 같았다. 그는 빵을 아주 조금씩 아껴 먹으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익숙한 아주 작은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강보배였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값비싸 보이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가늘고 긴 속눈썹은 인형처럼 예뻤지만 소녀의 얼굴에는 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보배의 뒤에는 무심한 표정의 간호사 최유리가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늘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보배에게는 최소한의 관심만을 보일 뿐이었다. 이안과 보배의 만남은 한 달 전 우연히 시작되었다. 그날도 이안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보배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남아 있었다. 그때 보배의 휠체어 바퀴가 작은 돌멩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쩔쩔매는 보배를 이안이 다가가 도와주었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보배는 간호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몰래 이안에게 다가왔고 이안은 자신이 가진 작은 음식을 나누어 주곤 했다. 오늘도 보배는 최유리 간호사가 늘 앉는 벤치에서 멀어지자마자 능숙하게 휠체어를 움직여 이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아침 식사로 나온 듯한 과일 조각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 통이 들려 있었다. 안녕 이안. 보배의 목소리는 작은 새의 지저귐처럼 맑았다. 안녕 보배. 이안도 수줍게 인사했다. 보배는 이안에게 과일통을 내밀었다. 이거 먹어. 나 아침 많이 먹어서 배불러.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배는 늘 그렇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려 했고 이안은 그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안 역시 배낭에서 딱딱한 빵 조각을 꺼내 보배에게 건넸다. 이것도 같이 먹자. 두 아이는 말없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최유리 간호사는 여전히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보배는 이안이 건넨 빵을 작은 부리로 음식을 쪼는 아기 새처럼 조심스럽게 먹었고 이안은 보배가 준 사과 조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맛이었다. 오늘은 그림 그렸어. 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배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강기렴 회장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보배의 방에는 최고급 미술 도구들이 있었지만 그녀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보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빠가 어제 또 화내셨어. 소녀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보배의 슬픈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저 보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다. 강기렴 회장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성공한, 고독한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몇 년 전 비행기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유일한 혈육인 딸 보배는 그에게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이었다. 사고로 인해 보배는 두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고 그 죄책감은 기렴을 더욱더 깊은 절망과 통제욕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주고 싶었지만 정작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의 저택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과 같았고 보배는 그 성 안에 갇힌 외로운 공주와 같았다. 최유리 간호사는 기렴이 고용한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다. 그녀는 보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이나 따뜻한 대화는 그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보배가 공원에서 낯선 소년과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그만이었고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최유리 간호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일어섰다. 보배 아가씨,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보배는 아쉬운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았다. 내일 또 올게. 이안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다릴게. 보배가 탄 휠체어가 멀어져 가는 것을 이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기렴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일과 중 하나였다. 딸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 그는 공원 쪽 카메라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휠체어에 앉은 딸과 그 옆에 초라한 행사에게 소년. 소년이 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고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기렴은 딸이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저 소년은 누구인가? 왜 내 딸과 함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곧이어 걱정이 밀려왔다. 딸에게 위험한 존재는 아닐까? 하지만 영상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년이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를 받는 간병인이나 값비싼 장난감, 그 어떤 것도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기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질투였을까? 혹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을까?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공원에 있는 저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 했다. 저 소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견고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기렴 회장의 지시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수행되었다. 그의 보안팀은 이안이라는 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디고 어려웠다. 아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도시의 뒷골목을 오갔고 어떤 공식적인 기록에도 그의 존재는 희미했다. 하지만 기렴의 진정한 관심은 소년의 신상 명세보다는 딸 보배와의 관계, 그리고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소년의 행동에 있었다. 매일 아침 기렴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여러 대의 모니터 중 하나를 응시했다. 공원 벤치 주변을 비추는 고화질 카메라가 그의 눈이 되어주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만남을 관찰했다. 혹시 모를 위협 불순한 의도,
혹은 딸의 순진함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속셈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광경이었다. 이안이라는 소녀는 보배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어제 먹다 남은 딱딱한 빵 한 조각, 운 좋게 얻은 작은 과일 하나. 소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다루었고 언제나 보배에게 먼저 권했다. 보배가 간혹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면 소녀는 마치 숙련된 간병인처럼 작은 손으로 음식을 잘게 쪼개어 조심스럽게 보배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최유리 간호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섬세함과 진심 어린 배려였다. 최유리 간호사는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이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보배를 공원에 데려다 놓고 멀찍이 떨어진 치에 앉아 스마트폰에 몰두했다. 보배가 재채기를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그녀는 이어폰 너머의 세상에 빠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번은 보배의 휠체어에서 담요가 흘러내려 차가운 아침 공기에 아이의 다리가 그대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최 간호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안은 즉시 자신의 낡고 얇은 외투를 벗어 보배의 무릎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기렴은 모니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소년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망설임이 없어서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기렴은 이안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우연한 친절함으로 보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소년의 눈빛에는 보배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배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녀의 기분을 알아차렸고 보배가 좋아하는 오리 이야기를 해주거나 주변에 작은 꼬집을 주어 휠체어 트레이 위에 올려주며 조용히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들의 만남에는 늘 어떤 계산이나 의도 없이 순수하고 조용한 교감만이 존재했다. 보안팀의 중간 보고는 기렴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회장님 이안이라는 소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특정 거주지 없이 공원이나 폐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거나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기렴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런 순수함과 이타심을 간직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보배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고 쌀쌀한 바람에 작은 어깨를 움츠렸다. 최 간호사는 여전히 스마트폰 삼매경이었다. 그때 이안이 다가와 자신의 배낭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그것은 여러 번 기워 입은 듯한 낡은 스웨터였다. 이안은 망설임 없이 그 스웨터를 보배의 어깨 위에 걸쳐주고는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그녀의 휠체어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기렴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과 환경을 제공했지만 정작 딸에게 가장 필요했던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관심은 주지 못했다는 자각이 밀려왔다. 또 다른 날 보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휠체어 바퀴에 작은 인형이 끼어 망가져 버린 것이었다. 최 간호사는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괜찮아요 아가씨. 집에 가면 새 인형 사드릴게요라며 건성으로 달랬다. 하지만 보배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 인형은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안이 조용히 다가와 망가진 인형을 살펴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실과 바늘, 아마도 자신의 옷을 꿰매기 위해 가지고 다녔을를 꺼내더니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인형을 고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낑낑거리던 소녀는
마침내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떨어진 팔을 다시 붙여 보배에게 건넸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인형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다. 보배는 눈물을 그치고 이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기렴은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의 중요성을. 기렴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경계심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쩌면 감탄이었을지도 혹은 부러움이었을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정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그는 자신의 딸이 저 소년에게서 자신이 주지 못했던 위안과 기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저 소년의 선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 그 순수함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기렴은 밤늦도록 서재에 남아 이안과 보배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볼수록 그는 혼란스러워졌다. 영상 속 이안의 행동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보내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친절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돈과 성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딸의 마음을 읽는 데는 실패했다. 보배에게 필요했던 것은 값비싼 선물이나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저 이름 모를 거리에 소년이 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기렴은 모니터 화면을 껐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딸과 소년의 만남을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불안한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삶에, 그리고 딸 보배의 삶에 이안이라는 작은 소년이 던진 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온기라는 단어가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며 따뜻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는 듯했다. 강기렴 회장의 서재에는 연일 새벽 공원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안이라는 소년의 한결같은 행동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그를 지배해온 의심과 통제욕 또한 자극했다. 그는 딸 보배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가 그 소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그 미소의 대가가 무엇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세상은 그가 경험했듯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기렴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딸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불확실한 관계에 직접 개입해야만 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신속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보배는 최유리 간호사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공원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안에는 강기렴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딸과 소년의 만남을 쫓고 있었다. 이안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나타났다. 보배는 휠체어를 능숙하게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고 작은 가방에서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꺼냈다. 두 아이는 조용히 아침을 나누었고 이안은 어제 다 읽지 못한 동화책의 다음 이야기를 보배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햇살 아래 두 아이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 기렴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냉랭한 표정이 감돌았다. 최유리 간호사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보배와 이안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바야, 이제 그만하고 이리 오너라. 기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명령에 가까운 어투였다. 아, 아빠. 보배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두려움이 스쳤다. 왜, 여기에. 기렴은 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안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너는 누구냐? 왜 자꾸 내 딸 주변을 맴도는 거지? 이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렴을 마주보았다.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과 함께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저는 그냥 보배 친구예요. 친구라고 기렴이 코웃음을 쳤다. 내 딸에게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다. 다시는 보배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네가 이 도시에서 편히 숨 쉴 곳은 없을 줄 알아라.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이안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기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기렴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아빠 안 돼요. 보배가 울먹이며 외쳤다. 이안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딸의 절박한 외침에도 기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번복될 수 없었다. 최 간호사, 당장 아가씨를 모시고 저택으로 돌아가시오. 최유리 간호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보배의 휠체어를 밀었다. 보배는 울면서 이안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들의 사이는 무정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기렴은 이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눈빛을 보낸 후 자신의 채 올랐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홀로 남겨진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보배가 사라진 길목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어쩐지 기렴의 마음을 불편하게 찔렀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이것은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날 이후 블랙우드 저택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다른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보배는 웃음을 잃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에는 이안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 잠들곤 했다. 기렴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는 딸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안전한 미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확신은 흔들렸다. 딸의 슬픔은 깊어만 갔고 저택의 모든 것은 생기를 잃어갔다. 그는 딸에게서 웃음을 빼앗고 유일한 친구마저 아사간 폭군이 된 것만 같았다. 밤이면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괴로워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당신 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보배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소녀와 그 옆에 초라한 행사에게 소년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 위로는 커다란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림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러, 보고 싶어. 이전 프롬프트에서는 러였으나 현재 프롬프트는 이안이므로 이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안, 보고 싶어. 기렴은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딸의 순수한 마음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실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다른 짓이었다. 이안이라는 아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게. 아이의 과거, 가족관계 모든 것을.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파악해주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랭함 대신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보안팀장은 새로운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안의 부모는 2년 전 불의의 화재 사고로 모두 사망했고 아이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린 것이었다. 아이는 그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왔다. 보고서에는 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약한 존재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몇몇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었다. 기렴은 보고서를 읽으며 할 말을 잃었다. 이안은 그저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은 강인하고 선량한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그는 자신의 편협한 시선과 오만함으로 내쫓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평화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것들은 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고립시켰을 뿐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앨범에 머물렀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갓 태어난 보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사진 속 아내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했다. 해리슨,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앨범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남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 보배의 생일에 써둔 것이었다. 우리 보배에게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로 자라주렴. 그리고 언젠가 너도 너처럼 아픈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할게. 기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 그 숨겨진 진심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아내는 딸이 안전한 성 안에서 고립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안은 어쩌면 아내가 딸에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고 딸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안이라는 소년을 다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 경계선은 이미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를 내어 그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씨는 러와 소피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터였다. 강기렴 회장의 지시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랭한 명령조가 아니었고 이안이라는 소년을 찾아달라는 그의 요청에는 간절함마저 묻어 있었다. 보안팀은 며칠간 도시의 뒷골목과 쉼터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안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기렴은 초조해졌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박 여사님은 그런 기렴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녀는 기렴에게 돌아가신 사모님의 유품 중 평소에 즐겨 쓰시던 작은 다이어리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상기시켰다. 어쩌면 사모님께서 무언가를 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렴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아내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내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박 여사님이 말한 작은 가죽 다이어리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아내의 익숙한 글씨체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보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깊은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다이어리 마지막 부분을 읽던 기렴의 손이 멈췄다. 날짜는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오늘 한수아 씨와 그녀의 남편 이정훈 씨를 만났다. 그들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다. 특히 수아 씨 뱃속의 아이, 그 아이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 해리슨에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사업 이야기만 할 뿐 이런 일에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들의 작업실이 있는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아이 세상에 태어날 그 아이의 데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안이라고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새벽처럼 맑고 밝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렴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안, 아내가 그토록 돕고 싶어 했던 아이, 아내가 데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던 아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냉담하게 내쫓았던 그 아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아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초승달 펜던트, 그것은 단순한 우정의 증표가 아니었다. 어쩌면 아내는 한수아 씨에게 그것을 주며 자신의 아이처럼 이안을 돌봐달라는 무언의 약속을 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화재 사고, 이안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화재는 바로 아내가 매입하려 했던 그 낡은 건물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기렴은 당시 그 건물이 자신의 회사 소유가 될 예정이었기에 사고 보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의 경황이 없어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저 보상금 문제로만 치부해버렸다. 그 화재로 인해 한 아이가 고아가 되고 거리를 떠돌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슬픔 뒤에 숨어 얼마나 많은 책임을 회피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찾아야 하네. 기렴이 중얼거렸다. 반드시 이안을 찾아야 하네. 그는 즉시 보안팀을 다시 소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거리로 나섰다. 양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는 이안이 머물렀을 법한 공원 무료, 급식소, 그리고 폐가들을 찾아 헤맸다. 며칠 동안의 수색은 허사였다. 이안은 마치 땅속으로 꺼지기라도 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기렴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속죄이자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기렴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보안팀장이었다. 회장님 이안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시내 외곽의 한 다리 밑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렴은 한밤중에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다리 밑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는 이안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기렴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안은 그를 알아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안아. 기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 바지가 흙먼지에 더러워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너를 오해했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 용서해다오. 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큰 눈으로 기렴을 바라볼 뿐이었다. 기렴은 품에서 아내의 다이어리를 꺼내 이안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마지막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아내가 이안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이안의 가족을 얼마나 돕고 싶어 했는지, 다이어리를 다 읽고 났을 때 이안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는 듯했다. 네오희 어머니와 내 아내는 하늘에서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을 게다. 기렴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네 곁을 지켜주마.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이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을 터였다. 세상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마침내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물론이고 말고. 기렴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그리고 나는 네 할아버지가 되어주마. 한국 정서상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나 보호자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기렴의 나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호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할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재단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했고 각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안은 기렴과 함께 블랙우드 저택으로 돌아왔다. 소피아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안을 보자마자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휠체어를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다. 이안 다시 와줘서 정말 기뻐. 두 아이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남매의 재회처럼 보였다. 해리슨 블랙우드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함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아내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숨겨진 진실의 조각은 그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열쇠와도 같았다. 이제 그의 앞에는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닌 두 아이의 따뜻한 보호자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제국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가족, 그리고 희망이었다. 이안이 블랙우드 저택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거대하고 차가웠던 공간에는 서서히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수년간 거리 생활에 익숙해진 이안에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은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견디기 힘든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밤이면 그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다. 강보배는 그런 이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소녀는 이안의 불안한 눈빛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거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림책을 함께 보자고 제안하며 그를 위로했다. 보배의 순수한 애정과 변함없는 지지는 이안이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두 아이는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온실에서 식물을 돌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다. 그들의 우정은 핏줄로 이어진 관계보다 더 깊고 단단해 보였다. 강기렴 회장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을 대부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했고 저녁에는 이안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보배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렴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만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아이들의 순수하고 직설적인 감정 표현은 때로는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다. 특히 이안의 깊은 슬픔과 보배의 해맑은 웃음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의 문을 닫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박 여사님은 그런 기렴의 변화를 묵묵히 지지하며 그가 좋은 아빠이자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왔다. 그녀는 기렴에게 돌아가신 사모님의 육아일기를 건네주기도 했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기렴은 아내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싶어 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이안의 법적 후견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기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이안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진심을 호소했다. 그의 간절함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이안은 법적으로도 강기렴 회장의 보호를 받는 아이가 되었다. 그날 기렴은 이안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이안아. 우리 모두가 네 가족이다. 이안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물론 외부의 시선이 항상 따뜻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기렴이 갑자기 거리의 아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서는 우려와 함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강 회장님이 너무 감상적으로 변하신 것 아니냐. 저 아이가 정말 회장님 댁에 어울릴까?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특히 기렴의 사업 파트너들이나 사교계 지인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의 판단력을 의심하기도 했다. 한 번은 기렴이 회장으로 있는 자선재단의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회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재단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거리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과연 블랙우드 가문의 명예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기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런 무례한 질문에 분노를 터뜨리거나 냉정한 논리로 반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 이후 자신이 겪었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소피아와 이안을 통해
다시 찾게 된 삶의 의미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회의실은 숙연해졌고 몇몇 이사들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기도 했다. 저에게 진정한 명예란 값비싼 물건이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기렴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손을 내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안은 저에게 그리고 제 딸 소피아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명예를 버리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의 진심은 모든 의심과 편견을 녹여버렸고 오히려 그를 향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이후 기렴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안은 학교 생활에도 점차 적응해갔다. 처음에는 주눅이 들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순수함과 그림에 대한 뛰어난 재능은 곧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피아 역시 라오와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두 아이는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었다. 기렴은 매일 저녁 아이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기렴은 소피아와 이안을 데리고 아내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함께 아내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조용히 그녀를 추모했다. 기렴은 아내의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슬픔, 그리움, 후회, 그리고 감사. 여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남기고 간 마지막 소원 이제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소. 이 아이들 이안과 소피아를 보시오.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부디 기뻐해 주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진심을 깨닫지 못했던 나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피아와 이안이 다가와 그의 양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아내가 그들을 미소로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문 너머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블랙우드 저택은 더 이상 슬픔과 고독의 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길을 잃었던 새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블랙우드 저택의 진정한 새벽이 찾아오기까지는 여러 계절이 흘렀다. 이안이 정식으로 강기렴 회장의 가족이 된 후 저택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높고 엄숙하기만 했던 담장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잘 가꾸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던 정원은 이제 소피아와 이안이 함께 심고 가꾼 작은 꽃밭과 채소밭으로 생기가 넘쳤다. 이안은 더 이상 어둡고 경계심 많던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보살핌과 안정된 환경 속에서 숨겨져 있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미술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그의 스케치북에는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들이 가득 채워졌다.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진솔함으로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생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신 밝고 건강한 소년의 미소가 자리 잡았다.
강보배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이안이라는 든든한 친구이자 오빠가 생긴 후 소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다. 휠체어는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이안과 함께라면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아이는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정원에서 새로운 식물들을 관찰하며 세상을 배워나갔다. 소피아의 재활치료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안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그녀는 힘든 치료 과정도 꿋꿋하게 이겨냈고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건강을 회복해 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강기렴 회장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과 고독 속에 갇힌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서툰 농담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다. 그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까운 자연 휴양림으로 소풍을 떠났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고 그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과 행복감이 감돌았다. 박 여사님은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다. 사모님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과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이제야 기렴 회장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의 삶이 항상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조금은 특별한 가족 형태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기렴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아이들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이름으로 한수와 이종훈 예술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적 재능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을 후원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피아와 이안은 청소년이 되었다. 소피아는 뛰어난 학업 성적과 함께 식물 유전학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지적인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그 어떤 장애도 그녀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안은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는 늘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 년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 그날은 이안이 국내 최고 권위의 청소년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식탁에는 박 여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넘실거렸다. 이안아, 정말 대단하다. 내 그림을 보면 돌아가신 내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싶구나. 기렴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안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모두 할아버지와 보배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안 오빠. 오빠가 우리에게 와줘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는걸. 소피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기렴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도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이 아이들을 통해 배웠다. 할아버지, 이안이 조용히 기렴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기렴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안이 직접 그린 작은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독이나 슬픔이 아닌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 차 있었다. 고맙다, 이안아. 기렴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는 이안과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다.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강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블랙우드 저택의 높은 담장은 오래전에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가꿔졌다. 그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사랑의 꽃이 피고 희망의 열매가 레뎀 익어가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기렴은 아이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리슨, 이제야 당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군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사와 영원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한때 각자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 영혼은 이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모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위대한 힘을 세상에 전하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영원히 울려 퍼질 터였다. 그들이 함께 맞는 모든 새벽은 새로운 기적과 감사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강기렴 회장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더욱 짙게 내렸고 보배와 이안은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청년들로 성장했다. 보배는 식물 유전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자가 되어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 설계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안의 그림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가 설립한 한수와 이정훈 예술장학재단은 수많은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블랙우드 저택의 온실은 여전히 그들의 안식처였고 이제는 그곳의 보배가 휠체어에서도 쉽게 허브를 가꿀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작은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모여 차를 마시고 각자의 삶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해리슨 씨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두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모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현명한 노인이었다. 가끔 아주 맑은 새벽이면 이안은 여전히 공원의 그 낡은 벤치를 찾아가곤 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차가운 신문지 대신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있었고 배고픔 대신 충만한 사랑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기적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기적은 그들 자신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힘, 편견과 상처를 넘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위대함. 강기렴, 강보배, 그리고 이안 세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아침의 노래였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울려 퍼질 터였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새벽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시작이었으므로